이번 영상에서는 영화 장면의 스크린샷들을 주로 사용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메갈로돈 관련 영상을 올릴 때마다 이상한 유저한테서 저작권 신고를 계속 당해가지고 영상 위에다가 필터를 잔뜩 올리는 대신 지금 배경에서 재생되고 있는 제 게임 플레이 영상이 B롤로 사용이 될 것입니다. 아주 재미있는 게 북미에서는 개봉한 지 한 달도 안 돼서 디지털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엔딩 장면을 유튜브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대본 없이 진행했던 첫 메갈로돈 2 예고편 리액션 영상에서 제가 메갈로돈이 백악기 후기에 안 살았다 이런 얘기를 꺼내가지고 댓글창에 사람들이 엄청 화났더라고요. 아니 저는 영화가 재미없을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 사람들이 막 원작 책에서 메갈로돈이 티라노사우루스를 먹는 게 나온다고 조사하고 영상 만들라고 이럴 거면 영화 보지 말라고 욕을 엄청 먹었습니다. 근데 저는 예고편 볼 때만 해도 이 장면에 아무런 불만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주라기 월드 도미니언은 티라노사우루스와 기가노소사우루스를 같은 시대에 같은 대륙에다 놓았고 65는 백악기 후기에 살았던 공룡들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디자인을 선보입니다. 그리고 메갈로돈 2는 메갈로돈과 티라노사우루스를 동시대에 출연시킵니다. 이 영화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있다면 모두 6,500만 년 전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 모두 심각한 역사 왜곡을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도미니언은 돈을 왕창 벌었지만 팬베이스를 완전히 묵사발 내버렸고 65는 박스오피스에서 처참히 망하고 그리고 메갈로돈 2는 네 아니 이제는 KPG 경계를 6,600만 전으로 잡는데 아직까지도 6,500만을 사용할 이유가 정말 없습니다. 그리고 백악기 시퀀스가 끝난 후에 바로 언더 프레셔가 재생되고 조나스가 잠복하고 있는 장면으로 전환합니다. 메갈로돈이 티라노사우루스와 만났다는 게 플롯에서 그 어떤 중요성도 띄지 않습니다. 그리고 메갈로돈 2처럼 지리적 역사를 개무시하는 영화가 나오면 대부분의 관객들은 그거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가 많습니다. 쥐라기 공원 때도 그랬고 월드 때도 그랬고 이 영화도 그렇습니다. 백악기라는 시대 이름조차 모를 사람들이 진심으로 메갈로돈이 티라노사우루스와 공존했다고 생각하게 되고 그냥 고생물하게 하는 학문에 피해만 줄 뿐입니다. 이번 영화는 1편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영화가 생각보다 페이스가 느리고 등장인물이 많이 소개가 됩니다. 주요 인물은 조나스와 지오밍 그리고 메이잉? 오프 스크린에서 메이잉의 엄마 수인은 죽었기 때문에 등장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조나스가 메이잉에게 아주 까칠하게 굽니다. 반대로 메이잉은 나는 다 컸고 아는 것도 많은데 자기를 존중해 달라고 주장합니다. 우리가 자주 보는 아빠와 딸 다이내믹 같지만 이게 조나스가 메이잉에게 화나는 계기가 된 것도 아니고 메이잉의 행동이 심각한 변수를 일으킨 것도 아니어서 두 인물 간의 갈등 구조 형성과 해소 그런 건 없습니다. 그리고 지오밍도 메이잉 앞에서 약간 아빠 노릇을 합니다. 영화에서는 삼촌이라고 불렸던 것 같은데요.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지만 영화 러닝타임 동안 그 조나스와 지오밍이 합해서 메이잉을 구해야 해 이거를 가장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두 명 다 이 여자의 한 명을 구하기 위한 미션에 있는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등장인물 관련해서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말이 이것밖에 없습니다. 초반에는 지오민과 조나스가 서로 하는 행동에 견해 차이가 생기면서 둘이 문제 해결 방법이 각각 다른 건가? 그러면 이게 추후 스토리라인에서 큰 희생이 필요한 결정을 내릴 때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었지만 중반부와 후반부에서 한 번도 응용된 적이 없기 때문에 정말 모든 캐릭터가 임무로라고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싫었던 캐릭터가 DJ였는데요. 작중 캐릭터들이 좀 이상한 대사를 한다고 싶을 때 대부분 DJ한테서 옵니다.
자기가 1편 이후 각성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자신의 서바이벌 키트를 상세하게 자랑하고 막 권총으로 이상한 도마뱀을 죽이고 난 뒤 누가 어제 꼭 여기 쓸모없댔어 이런 대사를 자주 칩니다. 영화가 진지하고 싶은지 아니면 아예 코미디가 되고 싶은지 모호한데요. 그걸 약간 대표하는 캐릭터가 DJ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노스포일러 리뷰에서 작중 도지슨 같은 캐릭터가 나온다고 했잖아요. 작중 힐러리 드리스콜이라는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처음에는 착한 척 하다가 주인공을 배신하는 돈 많은 억만장자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알고 보면 이 영화의 빌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기는 한데 제 역할을 충분히 하기도 전에 죽습니다. 제가 노스포일러에서 언급했던 쥐라기 공원과 일부러 비슷하게 만든 장면이 영화 후반부에서 드리스콜리의 캐릭터가 헬기 안에서 그 이상한 도마뱀에게 먹히는데요. 그 유명한 데니스 애들이 죽음 장면과 아주 유사한 앵글로 찍습니다. 그래서 이 캐릭터의 동기가 해구 안에 있는 엄청난 자원들을 캐서 부자가 되고 싶은데 조나스 일당이 자꾸 환경보호 그러니까 빡쳐서 많은 기술들을 다 훔치고 독자적인 권한을 가지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해구 밑에다가 거대한 기지를 비밀리 세우고 범죄자를 리더로 고용해서 자원을 계속 캐고 있었다는 것을 조나스 일당이 발견하는데요. 이후 드리스콜리가 난 너희들이 환경보호 막 짓거리들고 신경 안 쓰이고 나는 너희가 공들여서 만든 기술들을 모두 훔쳐서 돈을 왕창 벌 거야 이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너무 웃긴 거예요. 그냥 직설적으로 너희 어차피 해구 밑에서 뒤질 거니까 그리고 조나스도 싸주기야 이렇게 말하면 웃기지만 영화를 직접 볼 때는 안 그런 게 막 엄청 진지하게 분위기를 까기 때문입니다. 이 영화가 전반적으로 그래요. 초반에는 조나스가 핵폐기물 버리는 전박에 잠복하고 중반부에는 악덕 기업이 불법 광물을 채취하고 작중 환경 관련 이슈를 언급을 합니다. 그런데 이 영화가 1편과의 공통점이 있다면 언급만 하고 끝이라는 것입니다. 메가로돈 1편에서도 샥스핀 이슈를 언급은 하지만 아주 표면적으로 다뤄지고 이번 영화에서도 마치 환경 이슈에 대해 신경 쓰는 척하지만 정말 대충 언급하는 정도입니다. 영화에서 환경 이슈를 다룰 때는 그 문제가 플롯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어야 되고 문제의 시사점을 자세하게 나타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영화가 억지로 집어넣은 부분 같고 작품성에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최근에 아바타 물의 길이 이것을 아주 잘 해냈는데요. 나중에 아바타 영상을 만들 때 더 자세히 다루고 싶지만 짧게 얘기하면 영화 속 툴쿤 사냥이 현실 속 고래 포경의 아날로지로 등장합니다. 사냥 장면을 아주 상세히 연출했을 뿐만 아니라 피날레에서 그것을 더 발전시키기 때문에 시사점을 제시하면서도 기능적인 스토리를 구성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메가로돈 2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상어 영화에서 환경 이슈를 내세운다면 정말 옵션이 많습니다. 2023년에 홍해에서 러시아 관광객이 뱀상어한테 잡아먹히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희한하게 이 뱀상어가 그 러시안 사람을 공격하고 나서 해변을 안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자들이 어민들을 불러가지고 또 그 뱀상어를 잡아와서 때려 죽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상황을 더 최악으로 만드는 것이 해양 학자들이 와서 죽은 뱀상어를 해부하는데요. 이 상어가 사람을 또 공격한 적이 있는지 알기 위해서 그래서 배를 갈랐더니 이 뱀상어가 임신한 상태였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더 나아가 이 상어가 먹은 러시안 관광객을 제외하면 뱃속 안에 아무것도 없었다고 합니다. 위, 내장 전부 다 잘라버린 소화한 흔적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 이 임신한 뱀상어는 먹을 것을 못 찾아서 계속 굶고 있다가 유일하게 먹이라고 할 수 있던 사람을 사냥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인데요. 또 다른 말로는 우리의 나메케미가 뱀상어를 해변까지 몰고 간 것입니다. 이 해변에 계속 남아있던 이유도 아마 외양에서는 먹이 찾을 수 없어서 유일하게 먹이를 찾을 수 있는 장소에서 아니 이 사건 관련된 모든 기사들은 죽은 사람의 가족은 얼마나 슬플까 괴물상어, 살인마상어가 러시아 사람을
잔인하게 죽였다 이런 얘기밖에 없는데 아무도 상어 입장을 대변 안 해줍니다. 심지어 과학자들도요. 우리 때문에 굶기 직전까지 간 뱀상어가 그 많은 동물들 중 인간을 먹었다는 이유만으로 사람들은 이 생명을 경멸하고 때려 죽이고 트로피 마냥 전시하고 그냥 슬픕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슈는 메갈로돈 2 같은 영화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메갈로돈이 수면 위로 올라왔는데 물고기든 고래든 먹을 것을 찾을 수 없어서 배고픔에 시달립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눈에 띄는 인간들을 닥치는 대로 먹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렇게 시나리오를 짜면 남에게 심각성에 대해 깊이 파고들 수도 있고 작중 등장인물들 간의 윤리적 대립도 다룰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조나스 같은 인물은 이유 상관없이 사람을 잡아먹는 메갈로돈을 죽여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지오민 같은 캐릭터가 나와서 아니 살기 위해서 발버둥치는 야생동물을 처벌할 수 있는 권리가 우리에게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영화가 인간 캐릭터들이 내리는 결정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생명 존엄성의 기준과 인간 중심주의의 모순에 대한 메시지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거 아니면 그냥 노브레이너 해양 괴물 액션이지만 영화는 둘 다 아니었기 때문에 자 그럼 영화 속 메갈로돈에 대해서 얘기해 봅시다. 총 3마리가 등장하는데요. 그중 한 마리는 하이치라고 지오밍이 훈련시키려 했던 메갈로돈입니다. 네, 엔젤이 아니에요. 하이치라고 불립니다. 하이치가 무슨 뜻인지 인터넷에 찾아보니 갑자기 병람항로 캐릭터가 떠가지고 이게 대체 무슨 뜻이지? 이랬는데 네이버 사전에 하이치라고 치면은 핵이 바다 위에 어린 기운이라는 뜻이 있는데요. 제 생각에는 아직 어린 메갈로돈이라는 것을 고려해서 이런 이름을 지은 것 같습니다. 지오밍이 딸깍이 가지고 하이치를 훈련시키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버튼 클릭 한 번에 오는 거고 클릭 2번에 가는 거고 이랬던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괜찮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지만 영화가 이 컨셉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진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영화 마지막 부분에서 지오밍이 딸깍이로 하이치와 성공적으로 의사소통이 된 것처럼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영화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장면이기도 하지만 조나스가 돌고래 때문이라고 영화 끝까지 계속 우기기 때문에 오히려 몰입을 깨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지오민과 하이치의 훈련이 크라켄과의 전투에 도움을 준 것도 아니고 애초에 하이치가 시설 밖으로 아주 쉽게 탈출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서브 플롯이 정말 필요했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머지 2마리 메갈로돈도 얘기할 게 별로 없는 게 1편에서 등장한 메갈로돈과 차이가 없습니다. 그냥 지능이 없는 것 같아요. 반응만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아주 똑똑하고 강력한 포식자들이 더럽게 큰 좀비로밖에 연출이 안 됩니다. 그리고 상어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는 그게 아주 슬픕니다. 이 영화도 도미니언이나 하우스 오브 드래곤처럼 크리처를 세트피스로밖에 안 봅니다. 그래서 그냥 대본이 원하는 대로만 움직이는 것 같고 생각을 하는 생명체로서 대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영화는 메갈로돈처럼 대하지도 않습니다. 오토두스 메갈로돈은 그냥 최상위 포식자가 아니라 최상위 포식자였습니다. 이 친구 관련된 논문이 나올 때마다 이 종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증명만 할 뿐입니다. 메갈로돈 이빨의 아연 동위 원소를 분석했을 때 메갈로돈의 영양 단계가 그 어떤 동물보다 높았다고 합니다. 이것은 현존하는 개체, 멸종한 개체 모두 포함해서 나온 것입니다. 물론 이빨에 따라서 아연 동위원소 수치가 조금씩 다르게 나왔지만 과학자들은 이것을 근거로 메갈로돈이 지금은 존재하지도 않는 생태적 지위를 차지했을 거라고 합니다. 쉽게 해석하면 말 그대로 클래스가 다르다입니다. 더 나아가 메갈로돈이 이빨이 비교적 쉽게 발견될 만큼 풍부하다는 것을 고려하면 엄청나게 성공적인 생물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16m짜리 메갈로돈을 3D 모델로 구현해서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메갈로돈의 절대적인 순항 속도가 초당 1.4m로 상어들 중에서 가장 빠른 순환 속도를 지닌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모델을 통해서 16m 메갈로돈이 범고래를 5입 만에 먹을 수 있을 거라고 합니다. 이게 대단해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이 햄버거 하나를 먹기 위해서 몇 입을 베어야 하는지 생각해 보시면 이게 아주 충격적인 수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친구가 지금까지 발견된 동물들 중 가장 강력한 턱힘을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티라노사우루스의 턱힘은 35,000N이라고 합니다. 티라노사우루스의 턱힘은 너무 강력해서 인간 정도면 물자마자 애플 주스처럼 신체가 터진다고 합니다. 농담 아닙니다. 진짜로 터진다고 표현합니다. If you want to show a Tyrannosaurus Rex hunt Yeah. something, there is no way that you can have it be bloodless. Things are, again, the actual scientific correct term is things are exploding. 이것과 비교해서 메갈로돈의 턱힘은 108,514N입니다. 대략적으로 티라노사우루스의 턱힘의 3배에 달합니다. 이러한 스펙 덕분에 메갈로돈은 대양 횡단이 가능한 해양 초포식자로 불립니다. 하지만 이 영화에서 메갈로돈 2에서는 이 살아있는 핵무기를 움직이는 미트볼로밖에 대하지 않습니다. 메갈로돈이라는 이름의 무게가 이 영화에서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에서 가장 실망스러운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두 메갈로돈 모두 제이슨 스타뎀 조나스에게 죽습니다. 한 마리는 폭발 작살이 머리에 명중하면서 죽는데요. 꽤 괜찮은 킬샷이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메갈로돈은 제이슨 스타뎀이 그냥 제이슨 스타뎀이야. 캐릭터 이름으로 부를 필요가 없어. 제이슨 스타뎀이 헬기 꼬리를 들어 올리고 내리치면서 물에다 진동을 일으켜서 메갈로돈을 유인하는데 이 멍청이가 헬기 꼬리의 끝 부분을 향해 정면으로 돌진하면서 두개골이 뚫립니다. 그러니까 인간 제이슨 스타뎀이 지탱하고 있는 부러진 헬기 꼬리가 돌진하는 메갈로돈 너무 안티클라이마틱한 엔딩입니다. 메갈로돈은 너무 멍청해서 뇌가 없다고 할 수 있고 제이슨 스타뎀은 플롯 아머가 너무 강력해가지고 몇십 톤짜리 상어가 돌진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거의 봉준호 감독의 괴물에서 강도가 철봉으로 돌진하는 괴물을 죽이는 것과 같은 레벨입니다. 그리고 메갈로돈 대 크라켄도 아주 실망스러웠던 게 전투 장면이 1분 될까 말까입니다. 그리고 크라켄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보여주지도 않습니다. 그냥 갑자기 화면 밖으로 사라집니다. 그리고 도마뱀들은 그냥 지상에서 싸울 수 있는 적을 만들기 위해서 일부러 포함시킨 것 같습니다. 이 영화는 바닷속 전투 장면들이 하이라이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전투 장면들이 제 기대치 이하였지만 그게 재미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메갈로돈 한 마리가 체인에 묶이는 장면에서 메갈로돈의 머리를 위에서 찍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 장면은 보기 너무 만족스러웠습니다. 그 녀석 입이 화면을 꽉 채우는 게 영화에서 위압감 있게 나온 몇 안 되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이슨 스타뎀이 제트스키 타는 장면은 재밌었습니다. 유튜브에 올라온 영화 비하인드를 보면 배우들이 수중 스턴트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실제 스턴트를 물속에서 한 것이 아주 좋았다고 생각했습니다. 노 스포일러 리뷰에서도 말했듯이 이 영화는 괜찮게 볼 수 있는 액션 영화입니다. 그 이상으로 생각하면 복잡해지고 그렇지만 그냥 가볍게 4DX 가서 볼 영화로는 좋습니다. 물론 제가 얘기 안 한 부분들도 있지만 여기까지만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제 리뷰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4DX에서 메갈로돈 2를 볼 때 4DX 효과 중 하나가 폭발해서 일어나는 연기가 막 올라오는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영화를 보다가 갑자기 타는 냄새가 나서 놀랐는데 스크린 앞에 검은 연기가 올라오는 게 보여서 영화 속 장면인가 했는데 연기가 막 자막을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4DX 효과구나 그때 알아차리게 됐어요. 정말 드래곤 길들이기 2편 이후 4DX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요번에 보러 갔을 때 정말 많이 놀랐습니다.